최근에 사실 기후 요즘에 탈핵이 에너지 이슈 중에서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음. 워낙 정치적으로 좀 정쟁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도 맞고요. 우리 월요일 날 나눴던 전력난은 항상 여름이면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기후하고 탈핵, 기후의 대안으로 핵발전이 존재하느냐, 둘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최근 들어서 되게 큰 뉴스이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핵발전이 기후의 대안이 되느냐 혹은 친환경이냐라는 논란은 이미 10여 년 이상 논란이 되어 왔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유럽 중심으로 논란들이 좀 되고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시 최근 들어 이슈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기후 얘기야 워낙 많이들 들으셔가지고 기후 문제가 이제 워낙 심각해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음, 최근에 여기 보면 뭐 윤석열 씨의 발언은 정말 주옥 같아요. 보면 어떻게 이렇게 주옥같이 이슈가 되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이슈가 많이 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아마 발언은 후쿠시마에서는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던 발언인 것 같아요. 뭐 자기의 나중에 해명 자료를 보면 수소 폭발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수소가 생략되고 그냥 폭발하지 않았다라고 언론에 났다. 뭐 이렇게 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때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보수 언론도 보수 정권도 전부 그 발언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워낙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었죠. 윤석열과 더불어서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탈원전은 문제가 있다.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 다시 뒤집겠다라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좀 대표 주자인 지금의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도 인터뷰를 통해서 혹은 그 인터뷰 전에 정책을 통해서도 태양광 사업은 문제가 많다. 오히려 핵발전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친환경이다. 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고, 정책의 방향을, 뭐 사실 원래 임기가 내년 초가 임기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 임기 내에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언론에 그런 이야기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만 그러냐, 민주당 안에서도 관련된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송영길이 당대표가 딱 됐을 때, 국회에 당 대표 연설을 하면서 탈원전 하지 않고 SMR이나 핵융합으로 우리 비전들을 좀 제시했던 경험이 있죠. 이미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당의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탈원전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물론 저희는 그게 제대로 된 탈핵 정책이라고 보지 않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했는데, 그 소속 당인 민주당의 수장이 그 정책을 정확하게 비판하고 우리는 핵정책을 뒤집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됐었죠. 오늘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탈원전 정책, 그러니까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겠다의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에게 그와 관련된 입장들을 계속 물어오는 일도 생겼죠. 지난주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고 일본이 최종 결정을 했고 그에 대해서 그럼 윤석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발언들을 과거에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넌 뭐라고 입장을 낼 거냐라고 언론을 통해 문의를 넣고 있습니다만 윤석열이 아직 발언을 그에 대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옆에 이제 제가 크게 캡처한 기사를 좀 보시면 신고리 핵발전소의 3, 4호기가 설계 온도를 상향하겠다라고
조정해 달라라고 요청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요. 이거는 울산에서만 이슈가 됐어요. 사실 전국적으로는 거의 기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이 얘기는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냐면 바닷물의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바닷물을 끌어서 핵발전소를 냉각시키고 얘를 다시 버리는데 이 버리는 온배수, 다시 핵발전소를 한 바퀴 돌고 나오는 온배수가 있습니다. 이 온배수의 온도를, 설계 온도를 세워놓은 게 있어요. 기준이. 그때 최고치가 31.6도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물이 31.6도 이하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물이 더워지니까 그렇게 수온을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온도를 높여다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안전검증단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사실상 설계온도 상향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죠. 온배수는 계속 나오고 그 온도는 올라가는 이런 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핵과 관련해서 논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저는 처음에 핵발전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는지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하고 싶었어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출처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 속 탈핵책 잘 가라 고리 1호기 중에서라고 되어 있죠. 잘 가라 고리 1호기, 즉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건설이 됐고 가장 먼저 건설됐고 벌써 3년 전에 이제 폐쇄 단계로 들어선 고리 1호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고리 1호기를 폐쇄해라라고 시민사회가 운동을 할 때에 냈던 조그만 소책자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964년에 정부가 핵발전 부지를 찾고 그 찾은 부지가 고리로 선정이 되고 나서 그 당시 고리에 살던 주민들은 못 모르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가 사는 지금 그 땅에, 당신 집이 있는 그 땅을 싹 밀고 핵발전소를 지을 거니까 당신들은 이사 가십시오. 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죠.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대대로 살아온 터전인데 이사를 가라고 하니 당연히 저항을 합니다. 1964년 이때 공사 시작된 거는 1970년이 가까워져서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그때 굉장히 엄혹한 시절이잖아요. 국가의 정책에 반기를 든다는 건 생각하기도 힘들었던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터전을 정확히 침해받은 이들은 군인들까지 동원된 공사 현장에서 불도저를 맞고 저항했다. 불도저를 먹으면 안 됩니다. 불도저를 맞고 저항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슬픈 건 그렇게 해서 마을을 떠나요. 뭐 저항한다고 그게 이겼겠어요? 지금 같은 시대에도 이기기 쉽지 않은데. 마을을 떠나요. 옆마을로 이사를 하죠. 근데 고리가 1호기에서 끝나지 않죠. 2호기, 3호기, 4호기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그 부지가 확장이 돼요. 조금 옮겼더니 여기에 또 지을 거니까 또 옮겨. 그래서 이들이 2번 이상의 이주를 경험하게 돼요. 이주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도시에서 뭐 예를 들면 종로구에 살다가 서대문구로 이사 가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농촌은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사실 삶의 터전이고 직장이고 그곳이 경제생활의 터이고 이러는 상황이죠. 이주라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 상황에서 계속 마을을 옮겨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직후에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무슨 법이 생기냐면 약자로 우린 전특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원개발특례법이라는 게 생겨요. 이 법은 얼마나 무소불위의 법이냐면 말 그대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어떤 시설을 어딘가에 지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특례를 주는 제도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그냥 조그만 땅을 하나 사서 거기다 집을 짓는다라고 해도요. 그 땅이 내가 집을 지어도 되는 땅인지도 먼저 확인하고 확인해야 되고 얼마만큼의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다 허가받아야 되고 거기가
도로로 이미 뭐 지정된 도로 위치인지 뭐 이것저것 확인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큰 터전의 핵발전소를 지을 때, 발전소를 지을 때, 혹은 송전탑을 지을 때 그 법은 그 용도가 전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로법, 군사시설 보호법, 뭐 환경 관련한 보호법, 국립공원, 뭐 공원관리법, 수질관리법, 이런 모든 법, 20몇 개, 26개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다 그냥 패스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법이에요. 내가 지금 저희 집에 한전이 여기다 발전소 짓겠다고 우리 집 이사 가라고 하잖아요. 나 이 집 안 팔고 안 팔고 싶은데 억지로 팔아야 돼요. 강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전원개발특례법이고, 그게 고리 1호기 건설되는 직후의 과정에 그런 법이 성립이 됩니다. 송전탑 건설로 우리 예전에 밀양의 할머니들 많이 싸우셨는데, 내 논 한가운데에 철탑이 들어서요. 내 논이니까 내 논에 짓지 마라 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전원개발특례법에 따라서 내 논에 지어져도 내가 그걸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되게 악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법이 핵발전소와 동시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발전소는 지어짐과 동시에 사실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폭력이 되는 발전원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이건 이제 나아리의 이야기인데요. 나아리의 말에 보면 나아리 주민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월성 1호기가 준공식을 하던 당시에 이 주민들은 핵발전소가 뭔지도 몰랐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몰랐다. 오히려 버섯구름이 이렇게 가끔씩 올라오면 우와 멋있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그게 정말 뭐였는지 모른 거예요. 그랬던 주민들이 월성 핵발전소가 들어서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동네에 암 환자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이것이 건강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죠. 그곳의 땅이 매매가 안 되고 그로 인해 이사를 갈 수 없고 사실상 창살 없는 감옥이다라고 표현을 이분들은 하시는데요. 그 마을에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고 계시고 내일이 금요일이죠. 내일이 되면 우리를 이주시켜 다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한수원이 사주면 돼요. 그렇게 거래하고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절대 안 해줘요. 딴 사람은 당연히 안 사니까. 그걸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를 이주시켜 다오라고 요구하신 지 벌써 7년이 됐고, 내일이 만 7년째 되는 날이어서, 내일 월성 나아리에서는 그 7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십니다. 7년을 싸웠고, 매주 월요일마다 상여를 끄는 상여 시위를 하세요. 그것이 벌써 1000번을 넘었죠. 그렇게 싸움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여기 주민들을 보면 제일 위에 문장이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월성 나아리에 사시는 제 또래의 사무국장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사무국장을 하고 있진 않으신데요. 사무국장님이 전에 만났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주민들이 함께 배출되는 삼중수소를 확인하셨어요. 아이들 검사를 했는데 아이 몸에서 삼중수소가 나온 거예요. 그 결과를 받아든 엄마의 마음은 정말 끔찍할 텐데 그 결과를 본 아이가 이렇게 물었대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그러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너 물 많이 마시면 배출돼서 괜찮아 라고 하셨는데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네는 물에도 삼중수소가 나와요. 그리고 물을 따라 배출되는 물질은 아니에요. 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이야기하시면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때 그 우셨던 모습을 생각하면 저도 같이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아프거든요. 아마 혹시 자녀가 있으시다면 비슷한 심정을 공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건설할 때 이미 폭력으로 시작한 핵발전소, 운영을 하는 내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월성 핵발전소 30년의 수명을 겪는 동안 계속 이러한 고통을 받고 계신 거고 지금도 여전하고 심지어 거기에 지금 이미 버린 땅 같은 심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핵폐기장, 연구단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서는 거죠. 내가 암으로 아픔을 겪고 있고 내 아이의 몸을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핵시설들이 계속 추가되는 모습을 이들은 보고 살아가십니다. 최근의 이슈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얼핏 말씀 시작할 때 윤석열 이야기 드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얘기, 후쿠시마 얘기 잠깐 드렸는데요. 윤석열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해서 한국 정부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시민사회는 더더군다나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윤석열 씨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핵발전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냥 후쿠시마라는 지역의 문제다. 라고 표현을 해요. 정확히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논리죠. 근데 어쨌든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라고 했을 때 IAEA라는 국제 원자력 기구 그리고 미국이 기준치 이하여서 방류하는 것을 괜찮다라는 식으로 용인을 합니다. 그와 비슷한 게 이번에 도쿄올림픽에 메달리스트들에게 주어지는 꽃다발 그 꽃이 후쿠시마산이다 라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서균열 그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때 이제 논란이 된 이유는 이게 후쿠시마 산이니까 위험하지 않겠냐. 왜 선수들한테 방사능 퀵폭의 가능성이 있는 꽃을 주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찬핵 혹은 핵산업계 쪽에서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이 꽃에 들어가 있는 여기서 내보내는 방사능은 굉장히 미량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성인열 교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일본 정부가 애초에 이런 꽃다발을 선수에게 주지 말았어야 했다. 애초에 주지 말았어야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고요. 이 꽃다발도 기준치 이하든 이상이든 간에 그것이 아무리 미량이어도 나는 쬐지 않을 수 있잖아요. 꽃다발을 주지 않으면 쬐지 않아도 돼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전 세계 사람들은 방사능 피폭이 된 그것이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 할지라도 피폭이 된 생선 혹은 방사능에 방사능에 오염된 바닷물을 내가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량이어서 괜찮다가 아니라 아예 제로일 수 있으면 제로인 게 좋은 거죠. 시작부터 운영 과정에서 지금 폐기하는 과정까지 핵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폭력이라는 것, 그리고 위험이라는 것이 전 과정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기후위기와 좀 엮어서 탈핵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먼저 좀 살펴보시면 요 앞에 제일 앞에 보는 이 원을 보시면 IPCC의 데이터인데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전기 그리고 열을 생산하는 데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것만 따로 제가 요것만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우리나라로 오면 요건 전 세계 비중이고 우리나라로 오면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거의 90%에 육박한데요. 이 에너지 분야가 너무 크니까 에너지 분야가 도대체 뭔데 하고 이쪽 옆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에너지 분야만 따로 떼어서 봤더니 에너지 산업이 거의 한 40%, 이게 바로 발전이에요. 전기 만드는 것. 그 다음이 제조건설업, 수송 이런 식으로 순위가 자리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비중으로 봤을 때는 전력과 열 생산이 25%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전력과 열 생산을 가져가면 40%가 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전력과 에너지 분야, 그러니까 열 분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비중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전력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죠. 선진국들은 제가 뺐나 보다. 보통 유럽이나 영국, 독일,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은요. 전력 사용량이 2000년대 후반, 2010년대로 들어오면서 전력 사용량이 별로 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양을 유지하거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뚝 떨어지는 곡선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전력 사용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 중에 비중을 보시면 여기 제일 아래가 핵발전이고요. 핵발전도 2015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양이 거의 고정되듯이 이렇게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된 전력의 비중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꿔가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옆에 있는 막대를 좀 보시면 이 옆에 있는 막대는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나타난 정책입니다. 9차 전력 수급 계획은 작년에 마무리가 됐고요. 2년에 한 번씩 전력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 전력 계획 지금 현재 가장 최근의 전력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계획상으로 보면 2034년에 핵발전은 24%, 석탄이 29%, 가스가 약 20%, 재생에너지가 26.3%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가장 최근 정책은 2030년까지 20%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인데요. 2030년까지 20% 올리겠다. 그리고 9차 전력 계획에 따르면 34년까지 26%를 올리겠다라고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핵발전은 사실상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석탄도 2030년까지 많이 줄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줄진 않죠. 이렇게 전력 계획들이 지금 짜져 있습니다. 지금 기후에 대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계획이 얼마나 어이없는 계획인지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석탄 발전이 2034년까지 여전히 굉장히 큰 비중으로 남아있다라는 것, 재생에너지 엄청 빠르게 늘려야 되는데 2034년까지 2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이 계획을 빠르게 수정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 석탄 발전 현황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오늘은 탈핵 이야기지만 석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전력의 방식, 전력 시스템의 방식이 석탄과 핵이 공통적이기 때문이에요. 해안가 지방에 사람이 많지 않은 동네에 엄청난 대규모로 짓는 시스템. 석탄은 지금 이렇게 군데군데 지도에서 보이지만 여기 충청남도의 당진, 태안, 보령 이 세 개의 지역에 우리나라 석탄 발전의 절반 가까이가 몰려 있고요. 우리나라 석탄 발전이 전체 전기의 한 3% 정도를 차지하니까 충남에서만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20% 넘게를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한 지역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선을 보면 여기 충청도와 여기 강원도에서 출발하는 초고압 송전선이 엄청나게 많이 설계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탄소 중립해야 돼서 석탄 발전 없애야 된다. 우리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도 보시면 고성, 삼척, 강릉 요 밑에 세 개의 지역에는 지금 현재도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삼척이 가장 공정이 좀 늦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기후운동하는 쪽에서 상징적으로 삼척에 화력발전 건설 멈춰라, 석탄 발전 그만해라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삼척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용량이 큰 석탄 발전을 새롭게 짓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명이 다한 석탄 발전은 여기 지금 1000메가와트인데 메가와트 1기가로 환산하면 1기가입니다. 1000단이니까 1기가짜리의 요 발전소들이 지금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데
앞에 발전소 처음에 지었던 보령 화력, 보령 1, 2호기 같은 경우는 용량이 500에서 60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개 폐쇄하는 게 2개를 폐쇄해도 이쪽에서 하나 생기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석탄 발전이 계속 아직도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오래된 발전소들은 지금 거꾸로 요거 말고요. 여기 LNG 전환 설비라고 되어 있죠. 오래된 설비들은 석탄이 아니라 가스로 연료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탄소 중립을 하려면 가스로 바꾸는 작업도 이제 서서히 그만해야죠. 가스도 화석 연료니까요. 이런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되고, 이렇게 대규모로 몰려있는 시스템의 변화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핵발전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핵발전도 여기 조그만 영광군, 그리고 고리, 부산과 울산에 걸쳐 있는 고리와 신고리, 그리고 여기 경주, 위에 울진, 이렇게 4개 지역에서 발전하는 이 발전소가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얘도 역시나 23% 정도를 차지해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전체 전 국민이, 전 국민, 전 공장, 전 빌딩, 이들이 쓰는 전기가, 여기서 쓰는 전기를 전국에서 다 쓰는데, 이 전국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핵발전이 있는 4개 지역에서 무려 20% 넘게 감당해내고 있다. 혹은 충청남도의 보령, 서천, 당진, 이 몇 개 지역에서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20% 넘게를 다 감당하고 있다. 바꿔 얘기하면 석탄에서 나오는 석탄재, 석탄으로 인한 미세먼지, 그리고 석탄 거기서 나오는 초고압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 핵발전 지역의 방사능, 핵 폐기물,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 다 그들이 그냥 떠안고 전국에 전기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의 시스템이 앞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좀 더 분산되어야 한다. 되게 많이 나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정부가 내왔죠. 정부가 아니라 탄소중립위원회가 내왔고, 그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 말 이름을 그대로 탄소 중립 시나리오예요.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대본을 짜서 갈 거냐. 우리 보통 시나리오 하면, 영화를 만들 때 시나리오를 쓰면 주인공이 누구고, 이 주인공의 친구와 가족은 누가 있고, 이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할 거고, 어떤 연관이 있고, 이렇게 다 상세하게 적잖아요. 근데 지금 탄중위에서 내온 탄소중립,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만 있어요. 지금 2021년에서 2050년까지 가는 대본이 없는 거죠. 그냥 결론이 있어. 처음에 시나리오를 딱 펼쳤는데, 시작은 있죠. 2021년이라는 시작은 있고, 중간에 다 생략되고서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었어요만 있는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탄소중립위원회가 내왔는데, 이 시나리오조차도 제목이 탄소중립 시나리오잖아요. 탄소중립이 안 되는 시나리오를 내와요. 옆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최종 에너지 수요라고 잡혀 있는 이걸 보면 에너지 수요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지금 2018년도에 2억 TOE 정도 되겠네요. 2억 TOE가 되는데, 이게 2050년이 돼도 사실 숫자가 거의 줄어들지 않잖아요.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이것의 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1안과 2안은, 제가 지금 표를 넣지 않았네요. 1안과 2안은 여전히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3안만 0으로 맞췄어요. 근데 이런 시나리오를 내왔는데, 이 시나리오 안에 핵발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 1, 2, 3안을 보시면 핵발전은 가장 적은 게 6.1%, 가장 많은 게 7.2%, 이렇게 핵발전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석탄은 0으로 4만만 0으로, 가스도 0으로 4만만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늘리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오는데요. 지금 보세요. 2안에는 7.2%, 3안에는 6.1%.
원자력의 양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는지 중간 과정이 없어요. 뭘 하나 더 뺀 거지? 이 계획은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대로 새로운 핵발전소를 짓지 않고 지금 노후되는 핵발전소를 차례로 폐쇄하면 이 정도 남는 것으로 아마 계산이 됐을 거고요. 그렇게 보면 아까 제가 여기 보여드렸죠. 노후 원전이라고 되어 있는 표를 보시면 고리 2, 3, 4, 5기 지금 월성 1하고 소리가 안 들려요. 되게 많아요. 네. 잠시만요. 잠깐 네. 영상이 끊겼던 것 같아요. 네네. 제게? 네네. 강의 영상이 잠시 네. 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핵발전소가 요 수명을 다하면 하나씩 이제 차례대로 폐쇄가 들어갈 건데요. 지금 탄소 중립 시나리오 상으로 남아있는 7%, 6%는 아마 2050년까지 수명이 안 끝난 핵발전소들이 여기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로 탄중립 시나리오가 이제 잡혀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따가 다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질 때에 핵발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그 시스템상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핵발전은 자연스럽게 소멸되어야 되는 발전 방식이기도 하고 그것을 다 떠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에 따라서 핵발전은 최대한 빠르게 석탄 발전과 동시에 점점 감축해야 되는 발전원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전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에너지 전환하면은 태양을 많이 쓰는 것, 풍력으로 많이 발전하는 것 이렇게 좀 생각을 할 텐데요. 기본적인 에너지 전환은 아까 제가 탄소 중립이 시나리오에서 여기 에너지 수요가 바뀐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에너지 수요의 감축입니다. 수요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되게 큰 관건이 될 텐데 우리의 계획에는 수요 감축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에너지 전환의 가장 첫 번째는 수요 감축에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계속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쓰는 전기를 어떻게 다 태양으로 바꾸지? 지금 쓰는 이 양을 전부 다 풍력으로 바꾸는 게 가능해? 에이, 불가능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저것 때문이에요. 심지어 앞으로 전기화 될 거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의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줄이지 않으면 전기 에너지의 전환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실은 해내기 어려운 과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전 시스템의 효율화를 채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방식이고요. 그 수요를 감축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건 경제 성장이나 이윤 추구,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돈. 이 과연 기후위기 해결에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가치인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을 때 우린 계속 과잉 생산하고 과잉 소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에너지 전환 그리고 기후위기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거기에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기업이 어떻게 부여할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인 거죠. 여기 두 번째 그림에 잠깐 넣어놨는데 우리나라 업체 10개 중에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단일 기업으로 치면 포스코입니다. 철을 만드는 제철하는 회사. 2등에서 6등까지 그 다음으로 오는 5개가 쪼로록 발전회사죠.
부문 업종으로 치면 발전 부문이 최고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에너지를 전환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니까 기업이 너무 부담스러워. 돈도 많이 들고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 라고 기업이 막 항의를 하면 정부는 아이고 그래도 기업이 해야지. 우리가 지원 많이 해줄게. 라고 기후위기 해결을 하는 과정을 계속 기업의 편을 들게 되는 거예요. 기업의 사정을 봐주고 기업의 편을 들어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경제 성장과 이윤 추구가 가장 최상위의 가치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건 기업들이고 그럼 이 기업이 너희가 죽는 소리를 해도 그만큼 너희가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하면서 이윤을 얻어갔으니 지금은 그 책임을 질 때다. 라고 정부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것을 전제해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역 간의 에너지 정의 역시도 우리는 계속 지켜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석탄 발전하고 핵 발전이 몇 개 지역에 다 몰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충청남도에서 뻗어나오는 이 보라색 76만 5천 볼트짜리 송전탑. 여기 강원도 삼척과 울진에서 뻗어나오는 보라색 76만 5천 볼트의 송전탑입니다. 아까 여기 경남에도 핵발전소 많았는데 여기는 왜 765가 없냐면 여기 그림이 없네요. 여기 지금 여기 신고리 여기 고리에서 뻗어나오는 765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밀양 어르신들이 반대했었던 그 노선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도 76만 5천 볼트의 고압 송전탑이 흐르죠. 발전소가 몰려 있으면 발전소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운반하기 위한 그 전기를 운반하기 위한 송전선의 피해 역시도 전국 곳곳에 아픔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간의 정의, 서울은 서울에서 생산할 것, 부산은 부산에서 부산은 전력 자급률이 되게 높아요. 고리가 있어서. 여기 전라도는 전라도에서 생산하고 수도권은 수도권에서 생산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아까 제가 전기화되고 있다. 기후위기 해결을 하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사실상 대부분 전기밖에 없어요. 석탄 못 쓰죠? 석유 못 쓰죠? 가스도 못 써요. 그럼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전기를 쓰는 방식으로 이제 사회의 에너지 시스템이 바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시작하는 게 자동차잖아요. 내연기관차 이제 그만 타라.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로 바꿔라. 라고 우리 계속 이야기 듣고 있고 전기차와 수소차가 굉장히 친환경차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랑 수소차로 제가 만약에 바꿔요. 오늘 내연기관차 그만 타고요. 내일 전기차를 제가 구입을 합니다. 아까 누가 그러시는데 어디였죠? 저 아래 경남에 있는 어느 군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경남에 있는 군단이었는데 거기는 전기차를 사면 700만 원을 보조해준대요. 전국에서 가장 높대요. 보조금이. 수소차는 서울이 이번 하반기에 그 추경 예산까지 싹 다 끌어가지고 수소차 사는데 3,350만 원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엄청나게 지원해주죠. 아, 잘 됐네. 이참에 내가 전기차, 수소차 사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700만 원 지원받거나 3,350만 원을 지원받아도 결국 그 돈은 그냥 내 계좌를 거쳐서 혹은 내 계좌로 직접 오지도 않을 거예요. 나를 거쳐서 어쨌든 현대자동차 아니면 테슬라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기업을 지원하는 돈이에요. 이것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구매하는 수요를 늘리기 위한 유도하는 정책인 거죠. 실제 기후에 대응하는 정책이려면 내연기관차를 없애십시오라고 메시지가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전기차나 수소차를 살지는 내 판단인 거죠.
공공 시스템을 굉장히 잘 해놓으면 나는 그냥 오늘 내가 타고 있던 내연기관차를 없애고 다시 승용차를 꼭 사야 할까? 이제 없어도 우리 집에 이제 지하철과 버스와 자전거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이제는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는 사람한테 700만 원을 준다고 해보세요. 혹은 지금까지 차가 없던 사람한테 대중교통 요금을 7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인 방식이죠. 근데 이게 정책의 방향이 좀 잘못돼 있고 그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면서 전기차와 수소차 그리고 전기화되고 수소화되는 것이 회색 전기와 회색 수소를 사용하는 경우로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기는 석탄과 가스와 핵에서 오는데 내가 전기차를 산다고 해서 전기차의 연료가 깨끗할 리가 없잖아요.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온실가스 배출 1위하고 7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사는 전기차는 그리고 수소차는 결국 포스코나 현대제철에서 오는 철로 만들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회 시스템에서 어떤 무엇인가를 전기화해야 된다. 친환경화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에너지가 되는 이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것, 그리고 수소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은 되게 우선적인 과제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IEA가 국제에너지기구라는 에너지기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려면 발전 부문은 2035년까지 먼저 탄소 중립해야 한다. 그래야 전 사회가 탄소 중립에 도달할 수 있다. 특히 OECD 국가들은 그것을 시한으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굉장히 당겨지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죠. 더 빠르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9차 전력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가 26%인데 IEA가 제안한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이 되려면 그 속도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를 우리가 지금 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석탄을 없애야 되니까 석탄 없애면 전기를 어디서 쓰냐. 그러니까 핵을 써야지 라고 논의를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탄소 중립과 관련한 녹색성장 탄소중립법,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아니다. 녹색성장이 먼저네요. 녹색성장 탄소중립법이 며칠 전에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물론 본회의 통과는 아직 남겨두고 있는데 환노위 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통과되기 전에 그 법 안에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안에 넣을 거냐, 넣는다면 몇 퍼센트라고 목표를 넣을 거냐를 가지고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다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표를 어떻게 넣을 건지를 가지고 몇몇의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공청회를 가졌는데 그 공청회 자리에 이제 그 참석을 해서 의견을 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 공청회의 목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넣을 거냐 말 거냐가 그날 공청회의 핵심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시오라고 제가 요청을 받고 갔는데 그 자리에 왔었던 패널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발언 시간을 풀로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풀로 쓴 게 바로 핵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핵 발전을 해야만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2030년 목표 이거 다 없고요. 그냥 핵에 대한 이야기를 한 패널이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도에 우리의 목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넣음에 있어서 핵에 대한 얘기들이 그렇게 계속 찔러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제일 문제는 핵을 하고 싶어도요, 우리 시간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지금 화석연료로 쓰고 있는 3분의 1을 핵발전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핵발전소를 900기를 지어야 된대요. 2050년까지 짓는다고 이 923개를 2050년까지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 13일마다 한 개의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불가능한 거죠. 안 된다라는 거고, 보면 우리 풍력 발전기 그리고 태양광 짓는 속도에 비하면 핵발전은 그 속도 자체가 워낙 나지 않아서 그대로 전 세계의 전력을 핵이 감당하게끔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핵발전소 풀로 가동한다고 해도 30%가 안 되는데 얘를 2030년까지 올린다. 석탄을 대체할 수 있게끔 한다. 혹은 2050년까지 핵으로 그걸 대체하겠다. 라고 하면 우리 지금 계획 세우잖아요. 지금 계획 세우면 터 닦고, 터 선정하고, 터 닦고, 물건 수주하고, 건설하고 하는데 최소 2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얘가 기여할 수 없는 겁니다. 핵발전으로는 기후위기 해결이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죠.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우리가 아주 상식인 것으로 알고 있는 핵발전은 온실가스 배출 안 하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표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IAEA 출처가 여기에요. 국제원자력기구.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낸 이 자료에 따르면 핵발전은 탄소 배출 개수가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태양광이 무려 91이고 해상풍력이 109가 되는데 핵발전은 35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게 나오죠, 온실가스가. 그러니까 기후위기의 대안이라고 한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데이터도 사실 다 신뢰할 수 없는 게 옆에 텍스트를 보시면 영국의 소바쿨이라는 교수가 있으세요. 계속 핵과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연구하는 교수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이 낸 자료에 따르면 이 35라는 숫자는 핵발전이 딱 가동되는 그 순간만을 계산한 거다. 우라늄이 채굴돼서 폐기되는 과정까지를 다 계산해 보면 사실 핵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훨씬 더 많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핵발전은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태양이나 바람은 자원을 채굴하고 운반하는데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잖아요. 핵발전은 이미 채굴해서 가공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생애 주기를 봐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온실가스 배출도 그닥 유리하지 않은 게 실제 핵발전이고 실제로 핵발전이 전 세계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핵발전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온실가스 배출이 되게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보면 핵발전이 많다고 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느냐? 국가 데이터를 쳐다봤을 때 그건 역시도 요소바쿨 교수가 작년에 연구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실제로 핵발전이 많다고 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지 않더라라고 그 과거의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작년에 그런 논문을 낸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후위기 핵발전은 더 위험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태풍 때문에 부산에 있는 보리 6기가 전부 정지됐고요. 그 바로 직후에 온 태풍 하이선이 월성에 있는 핵발전소를 멈췄습니다. 가동을 중단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올해도 태풍이 온다고 하니 며칠 전에 그저께 이렇게 해서 부산 지역에 태풍하고 비 엄청 많이 왔었는데 그때 부산, 울산에 계셨던 분들이 이번에도 핵발전소 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긴장하고 불안에 떨고 했다는 증언들을 이미 다 하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조금 쉬운 것부터 갈까요? 뒤에 보면 비 때문에 침수되는 경우도 있어요. 호우가 와서 침수돼서 핵발전이 가동에 위험한 일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운데 보는 사진은 우리가 흔하게 접하지 않는 기사 중에 하나인데 올해 3월이에요. 그리고 4월.
3월과 4월에 2차례 울진 핵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는데요. 가동을 중단한 이유가 여기 손바닥에 있는 살파라고 불리는 해양생물 때문이에요. 얘는 난대기류를 타고, 난대성 해류를 타고 우리 동해안으로 유입이 되는 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양이 엄청 많아졌죠. 기후변화 때문에 난대성 어종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울진에 있는 동해바다로 유입이 되고 이 울진 핵발전소의 취수구와 배수구 그 물이 따뜻한 곳에 얘가 걸리는 거예요. 물을 순환시켜야 되는 핵발전소가 취수구가 막히거나 배수구가 얘 때문에 막혀요. 그러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 때문에 핵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죠. 이유 몇 가지를 더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핵발전이 하다못해 안전하다 혹은 이런 위에서 말했던 그런 위험이 없다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핵발전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경직되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할 때 얘를 다 켜고 전기가 덜 필요할 때 얘를 끄고 이렇게 되는 게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얘가 시동을 거는데 최소 일주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핵발전소는 가동을 중단을 아예 중단하지 않고요. 아까 울진도 가동을 중단했다라고 표현이 되지만 이 중단의 의미는 완전히 핵발전소를 끄는 게 아니라 출력을 낮추는 형태로 조정을 해요. 완전히 켜고 끄고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없는 경직된 시스템이다라고 했을 때 올해 제주도에서 바람이 되게 좋아서 제주도의 풍력 발전이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양도 많아지고. 풍력 발전이 도는데 그 밑에 핵발전과 석탄 발전이 이미 이제 가동이 이만큼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풍력이 더 이만큼의 양을 쌓기 시작해요. 근데 전기는 생산하는 것과 소비하는 게 같아야 된다고 우리 지난 월요일 날 말씀 들으셨죠? 이게 매칭이 돼야 돼요. 같아야 돼요. 어느 한쪽이 훨씬 더 커지면 블랙아웃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전이 일어나고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풍력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 실제 소비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느 것 하나는 꺼야만 되는 상황이 돼요. 근데 핵발전이나 대규모의 석탄 발전은 빠르게 끌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위에 있는 풍력을 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늘려놓은 풍력이 밑에 있는 핵발전과 석탄 발전 때문에 가동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점점 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핵과 석탄이라는 이 경직된 발전 방식은 점점 줄어들어야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핵발전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멈추게 될 거다. 지금은 풍력만이었지만 태양광도 멈춰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앞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점점 더 석탄과 동시에 핵발전 역시도 줄여가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대형으로 들어가는 발전소를 소형으로 싹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낸 거고요. 이러다 보니 얘가 소형의 장점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문제가 존재하죠. 그래서 저희는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다, SMR은. 오히려 작게 여러 곳에 두니까 위험을 분산시켜서 오히려 위험하고요. 소형으로 제작하니까 경제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소형이지만 여전히 방사능 물질을 쓰니까 폐기물도 여전히 나오죠. 나누어져서 나올 뿐이지 여전히 나오고요. 사업의 타당성, 지금 얘가 정말로 개발이 돼서 상용이 가능한 거야? 에 대해서 여전히 미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이걸 다 문제를 떠나서 진짜 막판에 이게 정말 다 개발이 되었다라고 해도 얘를 어디에 설치할 거냐.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동네 SMR 들어 분산형 에너지 좋아요. 이럴 때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SMR을 우리는 다른 건 둘째치고 예산을 갖다가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예산이 정부 예산이어가지고 우리의 결국 세금으로 다 들어가요. 연구한다고 연구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 그래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 뭐 연구했는데 안 되는데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죠. 세금을 내는 내 입장에선 되게 불합리한데 현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거기에다가 핵발전이 장점이라고 맨날 자랑하는 경제성. 이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제가 그래프를 다시 들고 왔는데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이렇게 확 올리는 20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는 그걸 안 했어요. 왜냐면 이때 계속 핵정책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해요. 남들 다 투자할 때 안 하고 민기적 됐더니 이미 이제부터 따라가려니 우리 너무 속도가 늦었고요. 돈도 보니까 남들은 그때부터 투자해서 지금은 돈이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태양의 발전 단가는 거의 90%가 떨어졌고 풍력의 발전 단가는 70% 이상 하락했습니다. 하락이라는 표현 하니까 되게 나쁜 것 같지만 단가가 낮아졌어요. 반면에 핵발전 발전 단가 올라가고 있고요. 아마 여기 있는 석탄도 조금 있으면 탄소세와 같은 형태가 부과되고 하면 석탄의 발전 단가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핵발전이 더 싸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건 이젠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핵발전을 가동하고 있는 일본이 지금까지 이걸 부인했어요. 핵발전이 태양광과 풍력보다 싸지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지난달에 최초로 일본 정부가 그걸 인정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이 핵발전보다 싸다. 라고 일본 정부도 인정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우리나라 자체만 치면 비쌀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투자되고 있는 이 변화를 우리나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 보면 IEA가 2017년도에 예측된 것도 보면 경제성, 위험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나중에 핵발전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기여하는 정도는 굉장히 적다라는 발표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효율화가 이만큼 차지하고요. 재생에너지가 이만큼 기여할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 효율화라는 것은 수요를 감축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요 감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밀고 있는 핵발전은 우리나라 한쪽에서 그렇게 밀고 있는 핵발전은 국제에너지기구조차도 탄소 중립에 얘가 그렇게 기여할 것 같진 않다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핵발전에 돈을 투자할 거냐 말 거냐의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가 이걸 먼저 볼까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가요. 유럽에서 핵발전은 녹색 에너지다라고 지정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 핵발전도 재생에너지처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조선일보가 기사를 냈는데 이 기사는 사실 거짓말입니다. 이 보고서, 이 기사를 쓴 원출처는 이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게 그 유엔에 있는 보통 이렇게 연구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연구소에서 이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핵에너지가 다른 전력원에 비해 건강과 환경에 더 위해를 가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 엄청 좋죠. 핵산업계는.
야, 위험하지 않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유엔은 다시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여기 이 첫 번째 아티클 그룹 31 그룹이라는 연구소와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영어가 아니라서 이 보고서 두 개의 팩트 체크처럼 이 보고서 JRC의 보고서를 검증을 부탁을 해요. 첫 번째 보고서는 JRC 보고서를 약간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중대사고가 야기하는 영향을 평가하는 내용이 사실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고서도 타 발전원에 비해 위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실제로 이게 위해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밑에 있는 핵폐기물이나 아니면 위험성, 특히 인적 오류나 재해로 인한 위험성, 그리고 온배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유럽은 사실 논쟁 중인 거예요. 아직 결정을 한 바 없고요. 논쟁 중인 것을 가지고 조선일보가 마치 결정된 것처럼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기사에 보면 뉴스톱이라는 언론사가 있는데 그 뉴스톱이 주로 뭘 하는 데냐면 팩트 체크를 중심으로 하는 언론사예요. 그 언론사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조선일보의 내용을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놓은 기사가 있습니다. 니네 도대체 뭐 보고 쓴 거야? 라고 해서 이 JRC 보고서도 직접 받아보고 다 했더니 이 내용 없더라 이러면서 팩트 체크를 해놓은 기사도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이 이런 논쟁이 계속되지만 사실 작년 초에 유럽은 이 핵발전을 지속 가능한 금융 안에 넣을 것이냐 말 거냐를 가지고 한 차례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속 가능 금융으로 투자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에 투자하겠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이라 함은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거나 적응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과 보호가 가능해야 하며 순환 경제, 오염 방지, 생물 다양성, 생태계 복원이라는 목표에 그 경제 활동이 기여해야 한다라고 잡고 있고요. 이 환경 목표의 달성 요건에 뭐가 있냐면 이 목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것에 기여를 하더라도 목표에 기여를 하더라도 다른 환경 목표에 피해를 주는 것은 지속 가능한 금융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원칙을 정합니다. 대표적으로 핵발전이죠. 기후변화 완화에 적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순환경제, 수자원,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생태계 보호, 핵발전은 다 해당하지 않잖아요.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발전 방식이죠. 최소한의 사회 및 거버넌스 안전에 부합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그린딜 정책을 펼치면서 지속 가능한 금융을 이야기했을 때는 핵발전이 제외됐어요. 지금 녹색금융을 분류하면서 다시금 논란이 붙고 있는 거죠. 그 지속 가능한 금융에 녹색 투자에 핵발전을 넣어야 된다라고 크게 주장하는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핵발전의 비중이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자국의 산업을 생각해 보면 프랑스가 핵발전에 투자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이고요. 영국은 에너지 효율화를 가장 주된 에너지 전환의 방식으로 두고 기후위기 해결의 방식으로 두고 에너지 수요를 급격하게 줄인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이에요. 그러면서 핵발전을 빼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지금 유럽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논쟁이 아마 좀 있으면 우리나라로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계속 돈의 흐름을 역시나 지켜봐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핵발전이 기후위기 해법이 아닌 것은 앞서서도 쭉 얘기했지만 저는 일이 왜 들어갔지? 가장 중요한 건 그 자체가 그냥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보세요. 사고 이렇게 많이 난 거. 보셨어요? 2017년도 지진. 무면허로 조정해가지고 한빛원전 조사당하기도 했고요. 태풍으로 중단되고 살파 중단되고 또 원인 모르는 상태로 가동이 중단되는 일들도 생깁니다. 또 하나는 또 하나는 핵폐기물 문제예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핵폐기물. 핵폐기물은 여기 제목에도 그대로 나타나지만 미래로 떠넘기는 위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지금도 문제지만 10만 년 동안이나 얘를 정말 안전하게 보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핵폐기물이 여기 이렇게 앞에 있으면 제가 2, 3m 정도 얘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2, 3m 떨어져서 이 폐기물에 제가 노출이 되면 10초 안에 제가 죽습니다. 그 정도로 얘가 엄청난 방사능을 내뿜는 물질인데요. 얘를 10만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쓴 전기로 인해서 폐기물의 위험을 제 다음 세대에게 계속 주는 거잖아요. 뭐 보시면 지금 현재 핵폐기물이 전 세계적으로 보관할 방법, 처리할 기술 없다라는 것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핵폐기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얘를 어디에 둘 거냐, 어떻게 처리할 거, 처분할 거냐, 처리할 방법,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계속 핵폐기물을 만들어낼 거냐. 하나하나 지금까지 짚었던 하나하나의 이유만 보더라도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설 수 없다라는 걸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 단계, 운영 단계에서의 피폭, 건설할 때 2주, 운영 단계 피폭, 폐기에도 떠안는 핵폐기물, 건설부터 폐기까지 여기에 혹시나 모를 사고가 만약에 하나 더해진다면 더 엄청난 거죠.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건설부터 폐기까지 이르는 이 전 과정이 언제나 위험하고 누군가에겐 폭력이고 눈물이고 희생을 강요하는 이 시스템이 핵발전이라는 것을 보면 얘를 과연 기후위기라는 것을 해결하는 이 위험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다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식인가? 당연히 되물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에너지 전환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핵발전이 위험해요 라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이것을 떠나서 단순하게 기준치 이하라는 논리로 방사능 피폭을 강요하는 이 사회에 우리는 피폭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안전하고 지금의 안전한 삶 그리고 미래의 안전함을 이야기하는 권리 역시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수제인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공공의 영역에서 필수제를 보장할 거냐,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 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후위기의 위험을 핵이라는 위험으로 덮는 방식이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해서 탈석탄을 이야기할 때 당연히 탈핵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하고 기후위기의 대안으로서 핵발전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함께 행동하고 요구하는 행동들이 이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